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대부분은 계획 세우는 건 정말 잘합니다. 문방구에서 새 다이어리 고르고 예쁘게 형광펜 칠하면서 계획표 짜는 건 기가 막히게 해요. 유튜브에 하루 루틴 검색해서 타이머 맞춰가며 짜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멋지게 짜놓은 계획이 며칠 못 가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 난 역시 작심삼일인가 보다.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그런데요. 그게 정말 당신의 의지력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무너진 걸 수도 있어요. 계획을 망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싶다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계획이 너무 예쁘기만 하다는 겁니다. 글씨는 반듯하고, 색은 다채롭고, 구성은 완벽하죠. 그런데 내용은 어떤가요? 아침 6시 이상, 10분 스트레칭, 물 한 잔, 영어 단어 30개, 독서 20분. 듣기만 해도 멋지죠.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루틴일까요? 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거든요. 버스가 늦을 수도 있고, 갑자기 야근이 생길 수도 있고, 감정 기복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계획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무너집니다. 왜 난 이것도 못 지키지? 자책하게 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그 자책이 점점 자기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조차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못 지킬 텐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시작 전에 이미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예쁜 계획이 오히려 나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계획이 너무 완벽하려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 불안을 잠재우는 행위거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리 다 정해두고 싶어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구멍 없이 완벽하게 짜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하루는 없습니다. 완벽한 날은 없어요. 그 말은 곧 당신의 계획은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계획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난 또 실패했어. 이번에도 나 자신을 못 믿겠어. 이렇게요. 완벽한 계획의 함정은 하나만 틀어져도 전부 무너진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운동을 놓치면 하루가 전부 틀어진 것처럼 느껴져서 나머지도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마치 퍼즐 하나 빠졌다고 전체 그림을 버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오로리 맞춘 계획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완벽함이 성취감을 주지만 유지하기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해요. 세 번째 이유, 이건 좀 더 뼈 아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계획이 당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이어트, 영어 공부, 새벽 기상,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요. 정말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맞나요? 아니면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환상일까요? 타인의 속도를 기준 삼아서 세운 계획은 결국 동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진짜 끌어오른 목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실행도 되지 않고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정말 내면의 갈망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외부의 불안에서 나왔는지 자주 헷갈릴 수 있어요. 불안에서 시작된 계획은 쉽게 지치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집니다. 반면 진심에서 나오는 목표는 유연함과 지속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전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이걸 왜 하려는 걸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지 못하면 어떤 계획도 나에게 맞지 않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조용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남의 기준을 내려두고 지금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마주해 보세요.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계획을 안 세우란 건가요?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방식을 바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획은 디자인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어야 합니다. 예쁜 그림이 아니라 실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루트여야 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실전 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계획 세울 때는 반드시 변수를 넣으세요. 하루를 100% 채우지 말고 70에서 80%만 채우세요. 나머지 시간은 무너졌을 때를 대비한 여유 시간으로 남겨두세요. 플랜 A와 플랜 B가 있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오직 플랜 A만 있는 사람은 한번 삐끗하면 전부 무너집니다. 이건 마치 여행 계획과 비슷합니다. 일정표의 모든 시간을 꽉꽉 채운 여행은 하나만 틀어져도 전체가 흔들리죠.
반면 일정 사이에 여유 시간을 둔 여행은 훨씬 여유롭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이 있어야 숨이 쉬어지고 변수가 생겨도 계획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둘째, 루틴이 아니라 루트를 만드세요. 루틴은 지키는 것이고 루트는 걷는 겁니다. 루틴은 한번 틀어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루트는 잠시 멈췄다가도 다시 갈 수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영어 단어 외우기, 이걸 꼭 매일 아침에 해야 하나요? 못했으면 저녁에 하면 됩니다. 그게 루트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효합니다. 고정된 시간에만 할 수 있는 루틴은 외부 환경에 너무 쉽게 흔들려요. 회의가 길어지거나 예기치 않은 약속이 생기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죠. 루트는 다릅니다. 방향은 같되 그날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걷는 경로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셋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은가? 그 대답이 남들도 하니까라면 과감히 빼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내 몸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진심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진심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기쁘게 느껴지는가 혹은 지속했을 때 자랑스러울 것 같은가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마세요.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즐거우면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뇌가 실행한 척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계획은 준비가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세운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흐름.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건 형광펜으로 꾸민 플래너가 아니라 오늘 딱 10분이라도 해낸 작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그게 진짜 계획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계획을 걷고 계신가요? 당신의 루트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루트는 진짜 당신이 원한 방향이 맞나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바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봅니다. 발표를 잘하고 유머도 잘 던지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리더형이구나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회의에서 열정적으로 의견을 내고 설득력 있는 말투를 연습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기술은 곧 말하는 기술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식어갔어요. 처음에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동료들도 점점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아, 내가 더 잘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에 더 매력적인 말투, 더 자신감 있는 발언을 연습했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어긋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동료를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은 말이 특별히 많지 않았어요. 어떤 회의에서는 한두 마디밖에 안 했는데 신기하게도 모두가 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묘한 존재감이 있었죠. 그 비밀이 뭘까 관찰해 보니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뭐였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회의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그 동료에게 "오늘 회의에서 덕분에 많은 얘기가 나왔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은 거의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아, 대화를 이끌어가는 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흔히 대화를 주도하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을 잘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 그런데 사실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이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흐름을 만들고 감정을 끌어내죠. 말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처음엔 와, 저 사람 말 정말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들으면 점점 지루해지고 피로감이 쌓이고 어느 순간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지?'라는 생각이 들죠. 자, 반면에 질문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떤가요? 대화가 끝난 후에 '아, 나 오늘 말 진짜 많이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그 사람과 또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건 단순한 마법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 뇌는 자기 얘기를 할 때 특별한 화학 작용이 일어나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해주는 사람 곁에 더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내가 자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좋아하게 돼요. 심지어 내가 한 말은 별로 기억 못해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대방이 자기 얘기만 1시간 내내 해요. 직장 얘기, 취미 얘기, 과거 연애 얘기 끝없이 이어지죠. 여러분은 중간중간 "오 그렇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여가 시간에는 주로 뭐 하세요?" 그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대답하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더 만나고 싶을까요? 대부분은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있을 때 더 편안하고 자신이 인정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질문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학교에서도 발표를 잘하는 아이, 토론에서 자기 의견을 잘 주장하는 아이가 높은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동해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는 기술, 질문하는 기술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질문해. 그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꾸는 것, 그리고 진짜로 들어.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결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팁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왜보다는 어떻게나 무엇으로 질문을 시작해 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마치 자신을 설명하거나 방어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 라고 물으면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죠. 둘째, 질문 후에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나서 상대방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재빨리 다른 질문을 던지거나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잠깐의 침묵은 상대방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3초만 기다려 보세요. 그 시간 후에 나오는 대답이 더 깊고 진솔한 경우가 많아요. 셋째,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인정받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곤 해요. "너도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같은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주장이죠. 좋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요. 제가 예전에 한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계속 말했죠. 하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동료가 놀랍게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았던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구나. 가족 관계에서도 질문의 힘은 똑같이 적용돼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뭘 배웠어? 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 이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오늘 점심시간에 누구랑 놀았어? 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아이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보다는 "오늘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를 발표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으면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질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어야 해요. 그냥 대화 기술로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려요. 이 사람은 진짜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진심 어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로 궁금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배울 점이 있고 독특한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진심으로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님이 30년 동안 택시를 운전하셨다라고 했어요. 저는 문득
30년 동안 운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기사님이 살짝 놀란 듯 하시면서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 질문 하나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겪은 인생의 희로애락, 사회의 변화, 사람들과의 만남, 30분 동안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본 느낌이었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끌어내는 열쇠가 바로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한 가지를 짚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는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난 리더들은 모든 질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팀원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이끄는 사람들이죠. 회사에서도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지시하는 상사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상사가 더 존경받는 경우가 많아요.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후자는 팀원들의 성장과 자율성을 이끌어내죠. 이제 우리 삶의 질문의 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부터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질문을 더 많이 해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둘째, 자신의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적으로는 대화에서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해요. 다음 대화에서는 20% 말하고 80% 듣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질문의 깊이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주말 잘 보냈어? 라는 질문 대신 주말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요즘 어때? 라는 질문 대신 요즘 가장 기대되는 일은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보다 당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는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정보도 어떤 설득도 어떤 연설도 한 가지 진실된 질문만큼 강력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던진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살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들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순간을 채우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사실 말이죠. 지금 당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딱 하나, 당신 자신입니다. 자, 이건 그냥 따끔한 충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에요. 자, 예전에 저도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야.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그럴듯한 핑계였죠. 그래서 저도 스스로 계속 속았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넌 매번 준비만 하다가 그냥 해본 적은 없어? 그 말에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맡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 스스로만 계속 잡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도 유튜브를 몇 년 동안 시작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이유, 당신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못하는 건 환경 때문이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조용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은 이렇게 속삭이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웃음거리 되는 거 아냐? 지금은 좀 쉬는 게 맞아. 근데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중이었죠. 정말 묻고 싶어요. 아무도 당신을 막지 않는데 왜 멈춰 있나요?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나요? 정말 누가 이제 시작해도 돼 라고 말해줘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성장은 핑계를 내려놓고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용기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먼저 움직여야 용기가 따라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늘 하던 말, 더 공부해야 해. 아직 때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더 잘하잖아.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꿈은 하루씩 멀어집니다. 변명은 독약과 같아요. 한 번에 큰 해를 주진 않지만 매일 당신의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저도 계속 유튜브를 해야지 말만 하면서 몇 년을 보냈어요. 내용이 부족해서 편집을 못하니까 말투가 어색해서 사실은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애써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 이런 문장을 봤어요.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애써 모르는 척하기 때문이다.
그 문장에 꽂혔습니다. 그래,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잖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로 효과 봤던 작은 실천 팁 5가지를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 말 대신 기록하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눈에 보이게 적어 보세요. 저는 하루에 한 줄이라도 꼭 적었어요. 이 모닝 페이지처럼 아침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쏟아내다 보면 그게 작은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오늘 떠오른 생각 3줄만 써보세요. 그게 행동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지 말고 예약하세요. 준비되면 할게요. 사실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영상도 편집 전인데 업로드 예약부터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만들어야 하네 라는 압박이 생기더라고요. 운동이면 헬스장 등록부터 공부면 스터디 카페 예약부터 제 행동보다 먼저 선택을 해두면 그 선택이 당신을 끌고 갑니다. 세 번째, 남의 시선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실패하면 쪽팔릴까봐 이걸 시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근데 진짜 말해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으로 바빠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무대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심리. 네, 근데 실제로는 모두가 자기 무대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5분만 시작하세요. 딱 5분만 해볼게. 이 말이 강력한 이유는 일단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글쓰기든 공부든 운동이든 5분만 하자고 마음 먹으면 그게 30분, 1시간이 되더라고요. 작게 시작하면 저항감이 줄어듭니다. 네, 그게 바로 습관의 문턱 낮추기 전략이에요. 다섯 번째, 실패를 다시 정의하세요. 제 실패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과가 안 좋은 것,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것,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안 하기 위해 이유를 찾는 순간, 그게 가장 큰 실패예요. 반면 시도한 모든 건 그 자체로 성공의 일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1년 뒤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그 모습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뭘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단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를 뿐이죠. 우리 모두 넘어지고 배우면서 걸어왔어요. 아기 때부터. 네,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된 지금 왜 우리는 넘어질까봐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할까요? 이제 다시 그때처럼 넘어져도 괜찮다고 믿어봐요. 거창한 시작은 필요 없습니다. 책 5페이지, 명상 5분, 메모 한 줄, 그게 내일의 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말로 설득하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증명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딱 하나만 약속해 보세요. 나는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저는 당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는 말 자주 하지 않으세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리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죠. 네, 괜히 눈치 보고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네,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에선 오늘 있었던 말들이 계속 재생돼요. 아마 어제도 퇴근 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불킥 하셨죠? 근데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너무 많은 거래에 신경 쓰고 있어요.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것들에. 왜 그럴까요? 당신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아직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경 끄기라는 기술이죠. 신경 끄는 법을 배우라고요? 아, 쉽게 말하네. 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사실 당신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에 신경 쓰도록요. 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줬어요. 다른 사람 눈치 좀 봐야지. 그런 말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 내 평판이 가장 중요해.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해. 그러다 보니 뭐가 됐냐고요? 사람들 앞에서 재채기도 참는 사람이 됐죠. 와, 대단하네요, 정말. 여기에 더해 SNS는 어떤가요?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만들죠.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모든 게 남의 평가 대상이 되었어요. 당신은 실제로 남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이 당신의 진짜 목표나 가치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지라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중요하지 않을 일에 낭비되고 있나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3개월 전에 당신을 화나게 했던 일, 지금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신경 쓰는 행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에너지, 시간, 그리고 정신적 평화가 그 비용이에요. 신경을 써야 할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한된 자원과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공짜 시식품처럼 아무데나 나눠주고 있어요. 마트에서 떡볶이 시식 코너 지나칠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변 이슈에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떡볶이는 맛이라도 있지. 쓸데없는 걱정의 맛은 뭐죠? 모든 것에 신경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목표가 흐릿해지고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의 인정과 검증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냉정한 현실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바빠서 당신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들에게 인상을 남기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날 싫어할 수도 있죠. 어쩌라고요? 내 세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것들에 신경 쓰는 습관을 들였어요. 신경을 끈다는 건 무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관심이나 게으름을 의미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신경 끄기는 집중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결정하는 것이죠. 신경을 끄면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당신의 목표, 가치관, 그리고 정말 당신의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배경 소음일 뿐입니다. 과감히 차단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당신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고 있어요. 문제는 계속해서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을 뺏기고 있다는 거죠. 소셜미디어 의견 잊으세요.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 관련 없습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그 한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당신이 잘 되든 못 되든 아침밥 똑같이 먹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당신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면 단 하나의 신경도 쓸 가치가 없습니다. 막연한 조언만 듣고 싶지 않으시죠?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실 거예요. 그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당신에게 중요한지 적어보세요. 가족인가요? 건강? 커리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에 없다면 그냥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 탑3를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진지하게요. 당신은 시간도 에너지도 무한하지 않아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아니라면 지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검증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남의 의견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수 확인하는 것, 칭찬 유도하는 것, 이제 그만하세요. 외부의 승인이 없어도 당신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10개밖에 안 달렸어요? 그래서요? 세계 평화가 깨지나요? 아니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나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지? 라는 생각은 내가 왜 이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써야 하지? 로 바꿔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너무 바빠서 당신을 판단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들이 당신을 판단한다 해도 그건 그들의 문제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에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동의하지 마세요. 아, 그냥 한 번만 도와줘. 네가 좀 참으면 되잖아.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혹시 술자리에서 오늘은 회식이니까 이런 말에 원치 않는 술을 마셔본 적 있나요? 그거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만약 그것이 완전 좋아가 아니라면 그냥 아니요 라고 하세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눈치와 배려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예스맨이 되는 건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네 번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제한적인 시간과 관심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친구랑 만나고 나면 왜 항상 기분이 안 좋을까? 그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흡혈귀를 만난 증거입니다.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 라는 말도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미안해요. 지금은 도울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에너지 흡혈귀들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세요. 다섯 번째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판단할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그들이 말하게 두세요. 그들의 의견은 당신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들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도요. 그런데요. 당신의 장래 희망이 만인에게 사랑받는 천사였나요? 완벽주의는 신경 쓰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계속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결과로부터 분리하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과정에 집중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놓아주세요. 시험 전날 합격해야 해, 반드시 합격해야 해 라고 100번 외우는 것보다 마지막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특히 결과에 집착하도록 교육받았어요. 1등만 기억한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같은 말들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경을 끄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집중력을 갖게 돼요. 불필요한 짐에 짓눌리지 않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를 치우면 정말로 관심 있는 물건을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잘못된 것에 신경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자신감은 매력적이고 명료함은 드문 특성이니까요. 신경을 끔으로써 올바른 기회를 끌어당기고 잘못된 기회를 밀어낼 수 있어요. 양쪽 다 이기는 거죠. 신경 끄기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볼게요. 신경을 끈다고 해서 무례하거나 무모하거나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모든 사람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냥 못된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선택적 관심이에요. 또한 감정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깊이 신경 쓸 수 있어요. 단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것 뿐이죠. 누군가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한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에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 끄기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경을 끌 때 그런 실패가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을 겁니다. 배우고 적응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좀 더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경 끄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이유는 당신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시간, 당신의 마음은 무한하지 않고 그래서 더욱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 아닌가요?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엄격한가요? 신경을 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내게 중요한 것에 집중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는 거죠.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일에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그저 당신다워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어리석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건 내 신경을 쓸 가치가 없어.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눈치, 배려, 예의 같은 이름으로 과도한 신경 쓰기를 미덕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배려는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먼저 충실할 때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게 진정한 성숙함이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과감히 말해보세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하고 웬만한 건 잘 참는 사람, 친구들이 싸울 때도 중재자 역할을 하곤 했고 선생님께도 늘 칭찬받는 아이였죠.
얘는 정말 착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평가를 받을수록 뿌듯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다들 나와 함께 있는 걸 편하게 느끼는구나. 그때는 그게 저를 위한 칭찬이라고 믿었어요. 착하다는 말 한마디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말인 줄 알았죠. 그래서인지 부탁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참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왔다고 도와달라 하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도와줬어요. 자, 그 친구가 고맙다고 웃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거든요. 불편해도 참았고 서운해도 넘겼고 내가 참고 있는 것조차 누군가 알아주길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라는 마음이 늘 있었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늘 공허하게 끝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점점 편하게, 어쩌면 너무 편하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게 친밀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스스로 위로했죠. 하지만 그 편함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작은 부탁은 점점 큰 요구가 되었고 저의 시간이나 감정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뱉는 말보다 상대의 말이 언제나 우선이었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이거 급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제가 이미 할 일이 많아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결국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끝내고 정작 제 일은 미뤄지곤 했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이런 걸까? 아니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걸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착하다는 말과 만만하다는 말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제가 경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계란 싫어요, 안 돼요, 그건 어렵습니다. 같은 말로 나의 기준과 선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방패를 한 번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무례하다고 배웁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고 불편하다고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나보다는 상대를 우선시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죠. 자, 결국 참고 참다가 무너지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질수록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끔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참음은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 이 사람은 뭐라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신호를 주게 되었죠. 제가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는 내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부탁, 더 거친 말, 더 무례한 행동.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늘 늦게 나와도 저는 "괜찮아." 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점점 더 늦게 나오는 게 습관이 됐죠. 사람들은 결국 표현되지 않는 감정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합니다. 제가 불편함을 말하지 않으니 그들은 제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점점 더 큰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착하다와 만만하다는 정말 다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되 자신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죠. 반대로 만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면서 상대에게 모든 걸 맞추려 하죠. 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만만함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그 선을 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경계를 표현하지 못할까요? 저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는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게 두렵고 남에게 피해주는 게 싫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는 쪽을 선택하게 되죠. 예를 들어, 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도 여유가 없었지만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결국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돈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고 저만 손해를 봤죠. 두 번째는 갈등이 두려워서입니다. 한 번 거절했을 때 상대가 실망하거나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저도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이건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눈치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상사는 저를 더 쉽게 대하기 시작했죠. 네, 세 번째는 실제로 거절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절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참아라, 양보해라 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너 자신을 지켜라 라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밥 사달라고 했을 때 오늘은 좀 힘들다 라고 한 번만 말해보면 되는데 그게 어색하고 미안해서 결국 지갑을 열게 되는 거죠. 한두 번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원래 이런 역할이야 라는 무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점점 더 단단해져서 나중엔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떠오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죠. 왜 난 이런 말도 못하지? 왜 항상 내가 손해보는 걸까? 저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경계 있는 말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싸우듯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거절하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에요. 아래 문장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들은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지금은 조금 어렵겠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탁은 다음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저에게 조금 상처가 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했어요. 그렇게 말하시면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말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의도라는 걸 명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연습하면 상대도 아, 이 사람은 기준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시도해보니 상대방이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상황별 예시도 조금 더 들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떠넘기려 할 때, 네, 이건 처리 가능한데 마감 일정만 좀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협상 구조를 만드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도 아, 이 사람은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친구가 계속 부탁만 할 때 요즘 나도 상황이 좀 힘들어서 지금은 어렵겠다. 관계는 유지하되 경계는 명확히 표현하는 말을 한다면 저도 친구가 매번 같이 놀러 가자고 할 때 이 말을 써봤는데 자, 친구가 아, 미안, 다음에 보자 하면서 이해하더라고요. 가족이 사소한 말로 상처 줄 때 나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아서 조금 속상했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말을 해보세요. 네, 가족이라도 경계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말해봤는데 그 뒤로 어머니가 더 조심스럽게 대하시더라고요.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그건 나한테 좀 부담스러워서 이번엔 어렵겠다. 솔직하게 부담을 표현하면서도 부드럽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한 번으로 관계가 어색해질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상대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제서야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내 경계를 이해하고 나를 더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자꾸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절대 인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표현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부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번, 두 번 시도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자기 감정을 제대로 말하는 건 결국 자기 삶을 책임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편하진 않지만 존중해야 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기준이 되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말하지 않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에요.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말하면서 제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 개조 공장은 작지만 단단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번이라도 경계를 표현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그냥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참는 대신 말하세요. 애써 웃는 대신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말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요?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이 질문이 다소 어이없게 느껴진다면 지금까지 착함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갈등은 피하고 예의는 지키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착함이라는 말에 숨어 있는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네,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저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사람, 무조건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모습일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하게 굴어라,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생각을 숨기는데 능숙해졌죠.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피로감,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끝없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지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이죠. 네, 이 명확함은 불친절함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기준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 명확함이 결국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기적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거부감 들죠. 하지만 전 이 단어를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싶어요. 이기적인 사람이란 이기적이게 보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요. 그들은 애매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거절하지 않고 수정 제안을 합니다. 그건 어려운데 이런 방식은 가능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다음 주엔 시간 낼 수 있어요. 그 방식은 저랑은 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들엔 공통점이 있죠.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듣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실제 회사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팀장이 갑자기 주말 작업을 요청했을 때 명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말은 가족 여행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일찍 와서 처리하거나 금요일 밤에 남아서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죠. 글쎄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더 전문가처럼 보이나요? 누가 더 존중받을까요? 이런 대답은 전부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상대는 기대하고 요구하고 결국엔 실망하죠. 그때 이런 말들이 돌아옵니다.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너 때문에 그런 거지. 미안하다고 해. 결국 감정의 짐은 착한 사람이 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갑자기 이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날 일정이 있긴 한데 한번 봐볼게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다고 칩시다. 친구는 당신이 올 거라 기대하고 당신은 부담을 느끼며 결국 억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가 끝나면 양쪽 다 미묘한 불만이 남죠. 차라리 처음부터 그날은 어렵지만 그 전날 저녁에 박스 포장은 도울 수 있어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두가 더 편안했을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요구를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구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이건 지금 내 에너지로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힘듭니다. 이건 제 역량밖이라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현실 감각이고 자기 보호입니다. 요즘 많은 회사에서 워라밸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딱 이번만 이라는 말에 무너지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딱 이번만이 일상이 됩니다. 명확한 사람은 그 선을 지킵니다. 6시 이후에는 메시지에 답하지 않습니다. 주말 작업은 미리 계획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에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고 역설적으로 업무 시간에는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도 일도 몰릴까요? 세상은 착한 사람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를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늘 할게요 라고 하다가 결과는 지연되는 사람? 아니면 이건 가능하고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명확한 사람은 실패를 줄이고 실패해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뢰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명확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스티브 잡스,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들의 비전과 기준은 명확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고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무 말 한마디에도 무너진다라면 이건 기준이 없는 겁니다. 명확한 사람은 자기 삶의 선택 기준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나는 7시 이후에는 가족을 우선시한다. 나는 내 전문성을 위해 매주 3시간은 공부에 쓴다. 나는 토요일 오전은 어떤 약속도 잡지 않는다. 나는 감정이 흔들릴 땐 휴식을 먼저 선택한다. 이런 기준들이 삶의 지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도 덕분에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매일 퇴근 후 SNS와 메신저를 확인하느라 2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온전히 취미생활에 투자한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알림은 계속 울렸고 답장하지 않는 것에 불안함도 느꼈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연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명확한 경계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를 바꿔놓은 것이죠. 착한 사람은 자주 지칩니다. 애매함이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 해내야 한다는 착각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살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친한 동료가 계속해서 당신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할 때, 아, 그럴게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업무는 밀리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결국엔 그 동료에게도 미묘한 적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명확한 사람은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후회나 감정 소모가 없습니다. 오늘 내 업무가 마감이라 도와줄 수 없어. 내일 오전에 30분 정도 시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당신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좀 자기중심적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쟤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바뀝니다. 명확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의 죄책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나만 이기적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애매한 태도가 결국 더 큰 실망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나요? 차라리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친절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함이 반드시 차가움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로 명확함과 따뜻함의 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법을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신의 가치를 글로 적어보세요. 가족, 건강, 성장, 자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가치를 정해야 기준도 생깁니다. 가치가 명확해지면 선택도 쉬워집니다. 이 선택이 내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가? 라고 물으면 되니까요. 경계선을 시각화하세요. 이건 오케이, 이건 노? 리스트를 만들어두면 행동이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말 아침은 절대 약속을 잡지 않는다. 한 번에 3개 이상의 프로젝트는 맞지 않는다. 같은 구체적인 기준들이요. 거절 대신 수정 제안을 하세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건 가능해요. 이 한마디가 무력한 착함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완전한 거절보다 대안 제시가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세요. 일관된 행동은 신뢰를 만듭니다. 단호함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보다 항상 같은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관계에서 명확해지려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관계에서 연습해보세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에서 조금씩 명확해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다른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가끔은 여전히 네이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명확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여정입니다. 착한 사람은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너 왜 그래?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들은 당신을 불편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그 사람은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명확함은 결국 진실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성이 당신을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요즘 너 좀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 혹시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답하세요. 응, 나한테 처음으로 진심이 된 거야. 그게 바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결국은 더 건강한 관계와 더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착한 사람이 아닌 명확한 사람으로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선명하고 뚜렷한 색이 있던 세상이 아니죠. 그냥 회색빛입니다. 문제는 그 회색이 단지 바깥 풍경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까지 그 색이 스며들어 버렸어요. 무기력해지고 무덤덤해지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익숙해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진짜 나의 해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2023년에도 그랬고 2024년에도 아마 2025년에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이번엔 진짜. 그런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가 되려면 진짜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린다 하고 오지도 않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내년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30대, 40대 인생이 훅 지나갑니다. 지금 이 영상 잠깐이라도 클릭하신 거라면 아마 당신도 그 흐름 속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었던 걸 겁니다. 그래서 약속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2025년 진짜로 락인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 해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유튜브 알고리즘이 넘치게 해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같은 말 하루에 10번도 더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똑같은 자리인가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동기부여는 사탕이에요. 기분은 좋아지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저는 사탕 안 팝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현실을 보여드릴 거고 깨닫게 만들고 진짜로 바뀌기 위한 실전 무기들을 드릴 겁니다. 약간 거칠 수 있어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리셋 버튼입니다. 제대로 된 리셋.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믿음이 제일 위험합니다. 노력했다는 착각은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독이에요. 2주 만에 끝난 다이어트 계획, 하루 이틀 쓰고 버린 플래너, 구체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추상적인 목표들.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떡해요? 그냥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더 나아진다는 건가요? 산소 섭취량이라도? 그건 태어날 때부터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알아서 맞춰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한테 맞춰주지 않아요. 날씨도, 상사도, 통장 잔고도, 감정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내가 세상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진짜요? 어제 틱톡 3시간, 유튜브 알고리즘 산책, 그 넷플릭스 드라마 정주행, 그건 언제 하셨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아, 요즘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천장 보신 시간은요? 여러분,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조각조각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밥 먹고, 씻고, 출퇴근해서 2시간 쓴다 쳐도 남는 시간 6시간입니다. 그 6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셨는지 솔직히 답변 가능하신가요? 자, 만약 그 질문에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이미 문제는 찾으신 겁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다만 목적 없이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없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도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괴롭다면서 퇴근하자마자 유튜브 보시죠. SNS 킬고 아무 목적 없이 쇼핑 앱 켜고 같은 유튜버 영상 또 돌려보는 거.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회피입니다. 현실은 피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진짜 위로는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회복은 통제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통제감은 놀랍게도 대단한 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 계획대로 살았다는 감각에서 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한 계획을 그대로 지키고 오늘은 나대로 움직였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실패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면 그건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는 삶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도망치는 삶을 멈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을 통제하세요.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기상 직후 폰 보는 습관부터 끊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깁니다. 둘째, 작은 승리를 확보하세요. 운동 10분, 책 3페이지, 지출 내역 정리하기. 작아 보이지만 매일 내가 해낸 게 있다는 감각이 쌓이면 자존감이 바뀝니다. 셋째, 현실을 미워하지 말고 조정하세요.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일, 다 없애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정이 쌓이면 현실은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 3가지를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지속해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게으른 환경만 있을 뿐이에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유혹과 너무 낮은 기준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의지가 대단하다고 느끼셨죠?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결심이 아니라 설계를 해놓은 사람들입니다. 운동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아예 운동화를 문 앞에 꺼내두고 가방을 항상 준비해두고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 정리부터 시간표, 공부할 장소까지 전부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설계를 통해 자기 삶을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성장과 휴식의 균형, 듣기엔 멋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균형이란 말처럼 깔끔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진짜로 얻고 싶다면 무언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게 됩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우선순위는 뭐인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 목표를 틈에 넣지 마세요.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진짜로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노력하는 척 계획 세우는 걸로 만족하고 계신 건가요? 노력은 말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습관이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에 맞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도구는 충분합니다. 세상에 정보는 넘쳐납니다. 더 이상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괜찮은 버전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언젠가란 말에 속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회색빛 세상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뀌면 그 세상도 달라 보일 겁니다. 자,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 오늘부터 만들어 볼 건가요? 아니면 1년 뒤에 똑같은 후회로 돌아올 건가요? 선택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왜 이렇게 다 지치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고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 앉아 있는데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마치 내가 내 삶을 구경만 하고 있는 기분. 사는 중이 아니라 살아내는 중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느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데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느낌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나쁜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약간 기분 나쁘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은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희망일 수도 있다라는 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이 내 최선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입니다.
혹시 '내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지금 이 삶이 내 한계의 전부일까?' 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믿는 걸 그만두기 시작해요. 미래를 향한 희망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SNS를 열면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성공 사례만 보여주는 미디어,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항상 감사하며 살아 같은 진부한 조언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고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죠.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항상 괜찮은 척해야 하는 겁니까? 왜 계속 웃고 참고 버티기만 해야 하나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 허무맹랑한 약속을 믿으면서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의심이 드는 바로 그 시점이 성장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가라앉았는지를 인식할 때에만 다시 위로 올라갈 준비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정말 지치고 무기력하고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인다라면 그건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바닥의 장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 제가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평범했어요. 대학교도 평범, 스펙도 평범, 외모도 평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인물이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내면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게 고문 같았고, 주말은 그저 다음 주를 위한 충전 시간일 뿐이었죠. 한마디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어요. SNS에는 여행 사진도 올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웃는 모습도 자주 보였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는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만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어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죠. 그리고 6개월 후 제가 우연히 카페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어요. 놀랍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고 말투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없던 자신감과 편안함이 느껴졌죠. 제가 물었죠. 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친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될 수 있는 제일 바닥까지 가봤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까지 모든 걸 내려놓았지. 그랬더니 진짜 내가 뭘 해야 할지 보이더라.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완전히 무너졌을 때 비로소 다시 자신을 쌓아 올릴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끔찍했어. 그 친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 가끔은 하루 종일 울기만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울 눈물도 없더라고. 그제서야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 친구는 지금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려서 일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돈을 적게 버는데도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너무 힘들고 현재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당신이 이 상태에서조차 버티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믿을 수 없이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지금의 당신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나쁜 버전이라면요, 그 말은 곧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오히려 가장 정직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허세나 가식이 필요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함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도대체 왜 자신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겁니까? 완벽해야만 하고, 강해야만 하고, 항상 성공해야만 한다고 누가 정했나요?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쓰러질 수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는 상태, 그게 바로 당신이 진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내가 최악이다 라는 생각은 절망적이죠. 하지만 이게 내 최악이라면 앞으로는 더 나아질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성장은 종종 가장 큰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이만큼 지쳤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당신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가능성입니다. 네, 당신은 지금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 실패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더 잃을 것이 없으니 과감한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최악을 경험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나빠지긴 어렵잖아요. 이 상태는 오히려 당신에게 어떤 시도든 해볼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둘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순수하게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더 이상 남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순수하게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생깁니다. 셋째, 창조적 실험이 가능해집니다. 바닥은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험실입니다. 당신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실패도 더 이상 무섭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많은 것들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서 탄생했습니다. 반 고은은 정신적으로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에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그렸고, 오프라 윈프리는 해고된 후에 자신만의 토크쇼를 시작해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네, 토마스 에디슨은 1000번의 실패 후에 전구를 발명했죠. 자, 그럼 바닥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상태를 인정하세요. 바닥에 있다는 걸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대신 지금 나는 정말 힘들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네,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무조건적인 긍정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치유는 모든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네, 거창한 계획은 잠시 접어두세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정하고 그것만 해보세요. 침대 정리하기, 5분 걷기, 오랜만엔 친구에게 연락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쳤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단 한 가지라도 작은 일을 해보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셋째, 당신의 바닥에서 배우세요. 모든 실패와 좌절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이 당신을 이 지점으로 이끌었는지 성찰해 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패턴으로 살아왔나? 무엇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했고,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나?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앞으로의 여정에 활용하세요. 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항상 당신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혼자 짊어지려고 합니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손길이 우리를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게 내 바닥이구나 하고 느낀다면 그건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나쁜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당신은 가장 멋진 버전으로 향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그래프는 항상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죠. 그리고 가장 깊은 골짜기 다음에 가장 높은 산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골짜기에 있다면 그건 곧 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아주 작게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지. 내가 가장 바닥이었던 그때, 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 당신의 최악의 순간은 곧 최고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바닥에 닿았다는 건 이제 발을 딛고 뛸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변화는 느리게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거 너 해볼래? 이 질문이 들려오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평소에 원하던 기회인데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이상하게 두려워지는 그 느낌.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기회를 잡아 성장하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아시나요?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았고, 저는 늘 중요한 순간에 타이밍이 어긋났죠. 새로운 프로젝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내가 원하던 자리들 항상 조금 늦거나 막상 닿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곤 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흐름을 못 타는 걸까? 네,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은 항상 좋은 기회를 잡아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담당자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관심 있던 분야였고 평소에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주변에 말해왔죠. 네, 복도에서 팀장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어요. 이 프로젝트 네가 맡아볼래? 네가 이런 쪽에 관심 있다고 했잖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런데 그 순간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압도적인 불안이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내가 해도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 혹시 실수하면 팀의 민폐 아닌가? 이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아, 고맙긴 한데 저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고, 결국 그 일은 다른 동료가 맡게 됐어요. 그 동료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네, 가슴 한편이 계속 묵직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맴돌았죠. 네, 나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한번 해볼 걸 그랬나? 그 동료가 특별히 뛰어난 능력자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몇몇 부분에서는 제가 더 준비되어 있었죠. 근데 왜 그 사람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다음 기회가 와도 저는 똑같은 패턴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준비되면 그때 할게요."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기회 자체가 아예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찾지 않게 됐고, 네, 새로운 제안도 오지 않았죠. 마치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노트북을 보다가 우연히 읽게 된 한 문장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두려워서 피한 것이다. 그 문장을 본 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결국 나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모든 변명들이 한순간에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진짜 감정의 이름은 자격지심이었어요. 내가 이걸 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이런 의심이 제 모든 결정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기회가 오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기회를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대화를 스스로와 나눈 적이 있나요? 더 준비해야 해.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 좀 더 경험을 쌓고 나서 자, 겉으로는 책임감 있고 신중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피일 뿐이에요. 자격지심은 그렇게 합리적인 변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내가 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건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감옥이 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천장을 내 위에 설치해 놓고 여기까지만 해도 돼 라고 스스로에게 한계를 정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자격이 있다. 억지로 자신을 설득해야 할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완성보다 먼저 필요한 건 허락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모습으로도 한번 해보자고 나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자격은 행동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했어요. 이제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모든 불안과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이번엔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내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부터 시작했어요. 네, 회의에서 의견을 내보기, 사소한 제안에 자원해보기. 실수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래도 해봤어요. 제가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잘 해냈습니다. 이제 물론 실수도 했죠. 하지만 그 실수가 상상했던 것처럼 치명적이지 않았어요. 이제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성장시켰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지금도 매번 자신감 넘치게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불안할 때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건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운 거죠.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몇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신 나 지금 두렵다. 그래도 해보자. 라고 인정하세요. 두 번째, 자기 대화를 바꿔보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보다는 아직은 어렵지만 해볼 만해 라고 말해보세요. 우리의 내면 대화가 현실을 만듭니다. 세 번째, 실패를 재정의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네,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니에요. 그저 더 배울 기회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왜 안 될까? 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집중하세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해결책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을 거예요. 당신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워서 피하고 있나요? 기회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자격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허락했는가? 그동안 놓친 기회에 대해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 안 했던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또 한 번 피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머릿속에선 이미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변명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번엔 그만 도망치세요.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당신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니까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선택에 작은 용기를 더해드렸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피드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일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줄 때 그 첫 느낌이 어떤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순간 얼어붙나요? 아니면 바로 변명거리부터 찾게 되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열심히 준비한 발표가 끝난 후 누군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의 당혹스러운 말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직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건 제가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피드백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실수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등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할 때 우리 뇌는 너는 부족해, 너는 가치가 없어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자, 피드백은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각도에서 바라본 관찰일 뿐이죠. 제 경험을 하나 나눠볼게요. 1년 전 제가 다른 채널에서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였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댓글에 내용은 좋은데 너무 느리고 지루해요 라는 피드백이 달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 댓글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렇게 느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편집을 더 빠르게 했고 결과적으로 시청 지속률이 40%에서 67%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더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신뢰감이 생긴다는 피드백을 맹목적으로 따랐다가 오히려 시청자들과의 친밀감을 잃고 이탈률이 높아진 적도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나요? 피드백을 받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방어형. 이들은 즉시 방어벽을 치고 변명합니다.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학습형. 이들은 이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제 뭔가 보이는 게 있구나. 이 의견에서 배울 점은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평생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피드백을 이용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과 정보를 분리하세요. 피드백을 들었을 때 첫 감정은 거의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검토해 보세요. 둘째,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세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라는 피드백에서 사실은 많은 정보가 있었다는 것이고 해석은 이해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실에 집중하세요. 셋째, 피드백의 패턴을 찾으세요. 근데 한 사람의 의견은 의견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피드백을 못 견디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합리화에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든다면 여러분은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력과 결과를 혼동하고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이 피드백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솔직한 의견을 주는 것을 포기합니다.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은 점점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제가 처음 팀을 이끌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든 비판에 즉각 반박했고 그 결과 팀원들은 점점 침묵했죠. 한 팀원의 아이디어를 내봤자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게 됐어요. 라는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3단계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단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가능하면 그 결과를 피드백을 준 사람과 공유하세요. 모든 피드백이 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재능이 없어? 같은 비건설적인 피드백은 무시해도 됩니다. 또한 핵심 가치나 정체성을 침해하는 피드백은 신중히 판단하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걸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피드백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피드백은 불편합니다. 피드백은 아픕니다. 하지만 피드백은 성장입니다. 듣기 싫을수록 새겨야 합니다. 불편할수록 봐야 합니다. 피드백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피하면 우리는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피드백을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들었거나 오래전에 무시했던 피드백이라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고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일 그 한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그게 오늘의 변화입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으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문제, 바로 갈등과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SNS를 열어보면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남성과 여성, 진보와 보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작은 의견 차이가 큰 균열로 이어지고 있죠.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어떤 주제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예의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때로는 폭발적인 감정 표출보다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꺼린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SNS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보면 약 80%의 사람들이 차단 또는 언팔로우를 선택한다라고 하네요.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함과 안전함만을 추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증오하기까지 하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인간 심리의 한 가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설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광고, 뉴스, SNS, 게시물,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이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일종의 필터를 만들어 정보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필터는 대부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보 매체의 뉴스를 더 자주 보고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 매체를 더 자주 찾습니다. 페미니즘에 공감하는 사람은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런 콘텐츠를 가해성 발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이런 선택을 학습해서 더욱 비슷한 정보만 보여줍니다. 이것을 필터 버블 또는 에코 챔버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반복해서 접하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의 믿음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진실의 세계 안에 살다 보면 다른 의견은 단순히 다른 생각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르군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부정하고 내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사람이다 라는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견과 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의 생각이 비판받을 때 그것을 단순히 의견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는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을 때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네가 나를 바보로 보는구나 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비판이 나의 지적 능력,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어, 그리고 방역입니다. 인터넷 댓글에서 누군가 나의 의견을 비판하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SNS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짧고 강렬한 표현이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좀 복잡한 문제야 보다는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라는 말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정말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 또는 무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갈등은 악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 다른 가치관, 그리고 다른 정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한 일이겠죠?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우리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결국 더 큰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한 가지 사례를 나눠볼게요.
저는 가족 모임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저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진 친척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시대를 살아오셨고 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더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비록 동의하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해와 동의는 다르다는 것을요.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다른 출발점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산을 오를 때 누구는 동쪽에서 누구는 서쪽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정상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듣기의 기술을 연습하세요.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박할 내용을 찾거나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는 데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듣기란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라고 시작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요약해 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동시에 오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세요.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분노,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에 휩쓸립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호기심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진정한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 의견의 근거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요. 와 같은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런 접근은 상대방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해는 양보가 아니라 존중의 시작입니다. 넷째, 이 공통점을 찾으세요.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보통 근본적인 가치나 목표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를지 몰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대화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자신의 생각도 변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항상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관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가치를 기억하세요. 많은 경우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떠올리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설 중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즉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고
갈등을 다루는 것은 평생 배워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한 걸음씩, 조금씩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연결되고 이해받고 싶은 걸까요?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용기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아닐까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갈등을 넘어서는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혐오가 아닙니다. 연결이고 공감이고 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은 어쩌면 우리를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로 이끌어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싸움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의 대화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정말 인상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게리 비숍의 그 시작의 기술인데요. 이 책은 그냥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읽고 나면 뭔가 꼭 바꿔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책이에요. 오늘은 그 책에서 소개된 7가지 시작의 기술을 여러분께 좀 더 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으면 종종 영상으로 만들어 다뤄볼게요. 첫 번째 기술은 나는 의지가 있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너무 게을러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의지를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폰부터 집는 것도 의지의 사용이에요. 문제는 그 방향이죠. 진짜 중요한 일에 의지를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에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야식 시킬 땐 그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리잖아요. 결국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은 거였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바라는 것에 의지를 쓰는 겁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누구든 스스로 놀랄 만큼 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는 건 남한테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의 나약함,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걸 이긴다는 뜻입니다.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을 자신에게 꼭 들려줘야 해요. 우리는 애초에 이기게 설계된 존재니까요. 자, 실제로 운동선수나 창업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죠. 성공의 비결은 안 될 이유를 안 믿는 힘이라고요. 결과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믿는 것, 그게 시작의 첫걸음이에요. 세 번째 기술은 나는 할 수 있어입니다. 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시도도 못해요. 단순한 자기 암시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우리 뇌의 회로를 바꾸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죠.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루 10페이지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작다고 느껴지겠지만 한 달이면 책 한 권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 확신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결국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입니다. 이건 말처럼 쉽진 않죠. 대부분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자, 불확실하면 불안하고 불안하면 멈추게 돼요. 그런데 성장은 항상 그 불확실함을 지나가야만 생깁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거 해도 되나? 아무도 안 보면 어쩌지? 망설임이 컸죠. 하지만 해봤기에 지금 이 영상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불확실성은 문 같아요. 열기 전에는 두렵지만 열고 나면 그 안에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기술이 이 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정리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결국 우리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존재입니다. 운동을 결심했다고요? 좋아요. 그런데 계속 누워있다면 아직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운동하러 나갔을 때 그 순간부터 정체성이 바뀝니다. 오늘 아주 작게라도 진짜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걸음만 움직이면 나 자신이 달라져요. 여섯 번째는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단함은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는 것. 그게 진짜 부단함이에요.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는 정말 반응이 안 좋았던 것도 있어요. 솔직히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하나 만들고 또 만들다 보니 어느 영상들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응원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입니다. 이건 마치 명상하는 마음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거 굉장히 실용적인 태도예요.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 불안해지고 지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기대보다는 몰입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내려놓는 연습.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도 해요. 행동에 집중할 때 우리는 훨씬 자유롭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의지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지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에요. 해낼 수 있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불확실함은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그게 나를 바꿉니다. 꾸준히 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결과보다 오늘의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저도 이 7가지를 아침마다 스스로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문장들이 다시 중심을 잡아줘요. 여러분도 요즘 뭔가 시작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딱 좋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정말 타이밍이 좋아. 운이 따라주는 사람이야. 왜 나는 저런 행운이 없을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운이라는 것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연 운이란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패턴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운이 좋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하곤 해요. 길을 가다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났다거나 우연히 들어간 곳에서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얻었다거나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우연들이 사실 무작위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우연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다. 네, 운이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진 타고난 능력일까요? 특별한 재능?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환경일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해요. 그들은 노출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회에 많이 노출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사람, 시도 횟수가 많은 사람, 이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다르게 말하면 운이 좋아 보이기 위해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해요.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행운 뒤에는 수많은 시도와 노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볼까요?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사실 엄청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취업 지원서를 1개 낸 사람보다 100개를 낸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높고 새로운 사람을 1명 만난 사람보다 10명을 만난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만날 확률이 더 크고 사업 아이디어를 하나만 시도해 본 사람보다 10가지를 시도해 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건 단순한 통계적 사실이에요. 더 많은 시도는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종종 쟤는 운이 좋아서 그래 라고 말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쟤는 많이 움직였어. 이게 정답이에요. 운이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운은 오직 움직이는 사람의 머리 위에만 내려앉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기회 포착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알아보는 능력은 더 많은 상황을 경험할수록 다 발달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0%겠죠. 반면 매일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확률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움직이는 것.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아요. 이메일 한 통을 보내는 것, 새로운 장소에 방문해 보는 것, 오랜만에 지인에게 연락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대한 기회의 바다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양과 빈도예요. 한 번의 큰 행동보다 10번의 작은 행동이 더 큰 기회를 만들어줘요. 대화 요청, 이력서 제출, 새로운 제안. 이 모든 시도들이 쌓일 때 비로소 기회라는 이름의 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에 집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곤 해요.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수많은 실패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죠. 생각해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패와 성공은 오히려 형제자매에 가까워요. 같은 부모, 즉 시도에서 태어난 쌍둥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은
다른 하나도 반드시 따라오게 돼요. 100번의 시도 중 99번이 실패하더라도 단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걸 바꿔 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성공만 본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운이 진짜 좋네.'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그 성공 뒤에 숨겨진 99번의 실패를 보지 못하죠. 그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시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 J.K. 롤링이 해리포터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을 때 12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그녀는 그 13번째를 얻기 위해 12번의 문전박대를 견뎌냈죠.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움직였고 결국 13번째 출판사가 원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움직였고 새로운 회사들을 창업했고 결국 애플로 돌아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술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 뒤에는 항상 끊임없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 그들이 운이 좋았던 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운은 그들의 끊임없는 움직임 위에 내려앉은 거예요. 흔히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운은 준비되어 있고 계속 움직이는 자에게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라면 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준비된 상태로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이라는 단어예요. 한두 번 시도하고 실패했다라고 포기해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움직여야 해요. 운이라는 건 결국 통계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어요.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예요. 하지만 그걸 100번 던진다면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회도 시도 횟수에 비례해요. 한 번 시도해서 성공할 확률은 낮을 수 있지만 그거를 100번 반복한다라면은 적어도 한 번쯤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니 통계의 법칙이 여러분 편에 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 많이 시도할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행동을 미루죠. 그런데 완벽한 계획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면서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정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운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준비만 하고 계획만 세우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놓쳐요. 행동하는 사람들만이 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너무 두려워해요. 하지만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아니다라는 뜻일 뿐이에요. 거절은 오히려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예요. 어떤 방식이 안 통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거죠. 그러니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결국 더 큰 성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운이 자신을 알아보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조정하고, 더 많이 움직이면서 운이 그들을 발견할 가능성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도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요. 지금 당장 움직이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게라도 자주, 꾸준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운을 불러옵니다. 인생은 결국 확률의 게임이에요. 더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시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카드를 갖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움직일 것인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시도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운을 만들어 갑니다. 운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운은 오직 움직이는 사람의 머리 위에만 내려앉습니다. 그 사람은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운이 그 사람을 알아본 거죠. 움직이세요. 당신의 운명이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